네, 주간 전략 이어서 세워봅니다. 오늘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수요일 네. 밤에는 미국에서 CPI가 발표되는데 어제 발표된 중국의 PPI를 보자면 정말 약간은 좀 충격적인 수준이더라고요. 이번 네네, 주에 맞습니다. 변수들 좀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예, 이번 주는 이제 FOMC를 이제 월 말이 마지막 주에 앞두고서 중국하고 미국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그 한 주인데 중국 물가 지표는 굉장히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중국이 진짜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오히려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죠.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좀 걱정해야 되는 수준까지 물가 지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이 단순히 이제 리오프닝, 봉쇄 때문에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았고 경제 활동 그러니까 일반 소비죠. 소비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재고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도 부진하다 보니까 생산도 같이 부진하게 나왔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위안화나 이런 그 2009년의 어떤 그 부양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과감한 부양책을 좀 펼치지 않고 있는데 좀 과감한 부양책이 좀 아쉬운 그런 그 중국 정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전월 대비로는 현재 예상치로는 0.3, 그다음에 전년 대비로는 보통 많이 보는 지표인데 3% 초중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3% 수준까지 그 숫자가 내려왔다는 부분. 예. 그리고 올해 6월 같은 경우죠. 6월 지표는 지난해 대비 이제 기저효과가 가장 크게 반영되는 월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코어 지표가 뭐 안 빠진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올 때도 먼저 헤드라인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코어가 따라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도 내려올 때 패턴을 보시면은 헤드라인이 먼저 내려오고 그 후에 이제 시차를 두고 코어가 내려왔기 때문에 코어도 결국 시차를 두고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상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다는 부분은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물론 있긴 하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 물가 상승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페드가 이제 긴축은 하지만 실제 보면은 시장 금리 향방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페드가 긴축을 이번에 한 번 더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내려오면은 시장은 그거에 더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특히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2년 연속 지금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부채 위기가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중국 당국이 또 부동산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을 1년 연장해주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시장은 갈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또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까 이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관련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중국에 확실히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전체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뭔가 전체적으로 어떤 생산이나 경제 활동이 이게 부진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 때문에 중국이 최근에 이제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완화시키고 있지만 뭔가 과감하지 않다는 부분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보조금이라든지 금리라도 좀 굉장히 과감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중국이 좀 하지 않는 부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가 약간 그쪽으로 이제 부양책을 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통제되는 국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국 자체 어떤 지수 전체에 대한 흐름은 그렇게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왜냐면 위안화가 지금 7.4위안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는 항상 위안화와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중국 당국이 방어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전체로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긴 한데 업종별로 세부적으로 보면은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지 중국과 연동될 수 있는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부분은 지금은 당장은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이익이라든지 매출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상반기에 좀 중국이 돌면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부분이 내년 1분기 정도까지로 이제 지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 회복의 어떤 지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과 직접 연관되는 그런 업종보다는 중국 지수 중심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금양도 지금 숏 커버링 성격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들어보기도 했었는데 뭐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에코프로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증권사의 리포트가 최근에는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사실 올해 연간으로 보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도 그렇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두 업종은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바닥을 이제 도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가총액 비중이 큰 업종에서 소재, 앞서 이제 중국 관련주죠. 화학이나 철강 등이 부진하고, 그다음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PF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대적으로 좀 나은 이런 업종 성장주로 약간 쏠림이 좀 강해졌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중국도 그렇고 경기와 관련된 경기 민감주는 약간 좀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국 경기가 돌면은 이런 쪽으로 다시 봐도 되지만 지금은 약간 그게 지연됐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이런 쪽, 그나마 이제 이익이 그래도 괜찮거든요. 이제 밸류에이션은 높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이제 조정은 있더라도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제 추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지금 나토 회의와 또 폴란드 방문을 위해서 어제 또 출국을 하면서 관련돼서 뭐 방산주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방산과 관련된 부분은 국방비 지출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전쟁 이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 1, 2년 사이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추세는 아니거든요.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꾸준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모멘텀이 강해진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방산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한 번 정도 더 레벨을 했거든요. 이익 수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같은 부분은 글로벌 주시장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면 최근에 좀 긴축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은 어떻게 보면 재정이라든 부분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돈이 좀 많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약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경제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유럽 경제가 한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특히 내년까지 쭉 이어진다면, 그래서 그런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이제 직접 군수적인 어떤 지원을 한 국가들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그 수혜가 좀 더 규모가 크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아직 종료되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뭔가 전쟁에 대한 그 종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 한국 기업들이 얼만큼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재건에서 차지하는 몫이 얼마 정도 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면서 대응하지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주도 종목이 될 만한 종목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뭐 일단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건설 기계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구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종목군들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네, 저희는 계속 이제 성장 업종 이런 쪽을 계속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부족하거든요. 경기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고 유동성이 있는 상태.
이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안정적이고 조금이라도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계속 쏠림이 강해질 것 같고, 그런 업종이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좀 주도하고 있는 상태고, 반도체는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자동차와는 피크아웃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익이 2분기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그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기계도 계속 좋고요.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종에서는 소재, 금융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 한 5개 업종 중심으로 좀 그 대응하는, 압축해서 좀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이 내년이거든요. 내년이면은 대선과 관련된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보통 3, 4년 주기에 어떤 사이클을 갖는데, 거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 당선 처음 됐을 때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게 반도체 웨이퍼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더 집중적으로 할 거다, 이런 것을 또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익 바닥은 확인됐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과 같이 엮여서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가 하반기 정도, 그다음에 내년까지는 약간 주도 업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